하워드 필립스 러브크래프트. 오늘날엔 너무 유명한 이름이 돼버렸죠. 이 이름의 크기는 오늘날 공포문학을 다룬다고 했을 때 좋건 싫건 반드시 거쳐가야 할 작가로서 러브크래프트의 이름을 빼놓을 수 없을 정도로 거대합니다. 공포문학 계열에서 봤을 때 20세기 이후 나온 작가 중에 이 정도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작가는 전무후무할 정도입니다. 물론 훌륭한 작가들은 많지만 후대 작가나 팬들이 그 소설가가 남겨놓은 소설 재료들을 갖고서 하나의 세계관을 만들어낼 정도의 영향력을 뿜어내는 작가는 적어도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없습니다. 설령 당신이 문학에 관심이 없어서 러브크래프트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다고 하더라도 아주 높은 확률로 당신은 이 사람이 적어낸 창작물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전체적인 외관은 인간형이지만 머리는 문어처럼 생겼고 턱밑으로 괴기스러운 촉수가 내리뻗은 거대한 존재. 꼭 공포소설 마니아가 아니더라도 인터넷을 돌아다니다가 한 번쯤 봤을 법한 이 괴물의 이름은 크툴루입니다. 그리고 이 크툴루를 적어낸 소설가가 바로 러브크래프트입니다. 1928년 발표한 액자식 단편 소설인 크툴루의 부름에서 처음으로 언급됐고 이후에 적어낸 작품들에서도 비슷한 부류의 괴물들을 반복해서 등장시켰죠. 그리고 이후 크툴루는 만화, 음악, 영화, 게임 등 거의 모든 문화 장르에서 재생산될 정도로 현대 공포물의 아이콘이 됐습니다. 심심하시면 이쪽 계열로 정리된 나무위키 문서를 읽어볼 것을 추천드립니다. 당장 생각나는 건 던전 앤 드래곤 시리즈의 일리시드 종족이나 와우에 등장하는 얼굴 없는 자들 정도군요. 또한 비교적 최근에 개봉해서 쏠쏠한 인기몰이를 했던 HBO의 드라마 러브크래프트 컨트리는 아예 제목에서부터 러브크래프트라는 이름을 박아 넣었습니다. 자, 이쯤 적었으면 러브크래프트가 얼마나 유명한지는 충분히 설명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본론으로 넘어가 보죠. 던져볼 물음은 다음과 같습니다. 러브크래프트는 왜 이렇게나 유명한가? 일단 러브크래프트의 소설 자체는 그다지 재미있진 않습니다. 러브크래프트가 적어낸 소설적 재료들을 바탕으로 후대 작가들이 재구성해낸 크툴루 신화라는 게 있습니다. 일종의 2차 창작물인 셈이죠. 이건 재미있습니다. 여러분이 즐거움을 느낀 거의 러브크래프트적인 건 러브크래프트 그 자체가 아니라 러브크래프트에 대한 팬픽입니다. 러브크래프트의 원작자인 러브크래프트 본인은 재미가 없습니다. 왜냐? 등장인물들은 툭하면 기절해버리고 긴박하고도 구체적으로 묘사되어야 될 대결 장면이나 탈출 장면은 제대로 다뤄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충 정신없이 도망치다 보니까 운 좋게 빠져나올 수 있었다는 식이죠. 그러니까 냉정히 말해서 서사적 기술이 꽤나 딸립니다. 그리고 이 말인즉 기술적 단점을 보완하고도 남을 무언가가 러브크래프트에게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뭘까요? 단순히 괴물이란 설정? 아닙니다. 괴물이란 소재 자체는 저는 놀랍지 않습니다. 미노타우루스나 늑대인간처럼 괴물에 대한 이야기는 전 근대부터 꾸준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근대에서도 괴물은 인기몰이를 했습니다. 유령을 비롯한 각종 초자연적 현상을 다룬 호레스 월폴의 오트란토 성이나 오늘날 흡혈귀를 유행시킨 브램 스토커의 드라큘라, 그리고 괴물에 대해 논할 때 빼놓을 수 없는 메리 셸리의 프랑켄슈타인까지 문학사에 언급되어야 될 괴물들은 한둘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앞선 선배들과 비교했을 때 크툴루는 뭐가 다른가? 간략히 요약하자면 동기와 규모, 그리고 세계관을 향한 의지 면에서 다릅니다. 차례대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일단 등장인물이나 독자들은 크툴루가 어떤 존재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인간들이 거주하는 차원 바깥에 존재하는 초차원적인 무언가란 식의 막연한 인상을 가지는 게 전부입니다. 그래서 크툴루가 행동하는 동기를 알 수가 없습니다. 이는 이전 괴물과는 반대입니다. 앞서 예시를 들었던 오트란토 성의 유령은 찬탈된 영주권에 대한 복수 및 질서 회복이란 동기를 갖고, 드라큘라 백작은 인간 세계를 지배하기 위한 야욕을 주된 동기로 갖습니다. 또한 프랑켄슈타인의 동기는 자신을 이토록 흉측한 존재로 만들어내는 창조주에 대한 증오였죠. 물론 그 증오를 이해하는 방식이 굉장히 철학적이었습니다만 어쨌거나 독자가 납득하고 해석해 볼 법한 동기다운 동기를 가졌습니다. 반대로 크툴루는 동기를 알 수가 없습니다. 크툴루를 섬기는 이교도 집단이 자주 등장하긴 하는데 이것도 어디까지나 이교도들이 일방적으로 떠받드는 거지 크툴루가 이들을 직접 조종하는 건 아닙니다. 크툴루 외에 다른 괴물이나 환상적 설정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를테면 마법의 책인 네크로노미콘의 경우 초월적인 신들에 대한 책이라고 추측되나 엄청나게 위험하고 금지된 지식이란 정황만 있을 뿐 실제로 이게 뭐하는 건지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즉 불가해합니다. 그런데다가 그 규모가 가히 우주적입니다. 월폴의 유령이나 프랑켄슈타인이 세상 자체를 파멸시킬 정도의 능력을 가진 존재는 아닙니다. 또한 드라큘라 백작 역시도 세상을 지배하고픈 야망이 있을 뿐이지 그 능력은 일개 교수에게 막힐 만큼 약합니다. 이는 미국적 문학 전통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로부터 미국에서 황야는 원주민과 마녀가 악마 숭배를 벌이는 타악하고도 위험한 장소로 상상됐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미국을 개척했던 청교도인에게 원주민과 마녀는 타자였기 때문입니다.
대개 사람들은 자기가 모르는 걸 악마화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런 소재를 다뤘던 미국 작가들, 가령 브라운이나 호손, 혹은 빼놓으면 섭섭한 에드거 앨런 포에게 악마는 절대적이거나 범우주적인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러브크래프트의 괴물은 아닙니다. 아니군요. 괴물이라고 말하는 건 곤란할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신들로서 호명되기 때문입니다. 크툴루 신화의 존재들은 감히 대적할 엄두도 낼 수 없는 우주적인 힘을 가졌다고 일컬어집니다. 그런데 그 생각이나 계획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렇다 할 성향이나 습관도 알 수 없습니다. 반복컨대 불가해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적었을까요? 공포 문학의 소재는 실제로 문제시되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남성의 시선에서 원하는 바를 잘 모르겠고 또한 자신을 거절할지도 모른다는 점에서 공포스러운 여자는 판무 파탈로서 괴물화됩니다. 숲속에서 마주친 이방인 역시도 뭘 할지 모른다는 점에서 늑대 인간으로 괴물화되죠. 그렇다면 우주적 괴물은 뭐죠? 말 그대로 우주 자체가 문제시됨을 의미합니다. 이 말인즉 당면한 문제가 우주적으로 느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 러브크래프트가 속했던 20세기의 역사적이고도 물질적 토대는 결정적입니다. 묻건대 20세기는 무엇으로 요약됩니까? 물론 자본주의입니다. 그런데 자본주의는 세계로 뻗어나가려는 속성을 갖습니다. 왜냐? 잘 알다시피 영국에서 시작된 산업혁명이 유럽 전역으로 전파되면서 극단적인 생산이 가능해졌고 이 과정에서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선 싼값의 원료와 노동력을 공급해 와야 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생산된 상품들을 사줘야 될 대규모 소비시장 또한 필요했죠. 이 이유 때문에 만들어진 게 바로 식민지이고 이를 합리화했던 이데올로기가 바로 제국주의입니다. 덕분에 이 시절은 터고 열강에 의해 전 세계가 식민지로 분할됐던 시기로 요약되죠. 물론 관념으로만 바뀐 역사는 없습니다. 19, 20세기엔 이런 생각들을 현실화해줄 기술들이 뒷받침됐죠. 예전부터 세계는 항상 연결되어 있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세기는 머나먼 조선 땅에도 철도가 놓였을 만큼 세계가 지독히도 긴밀하게 엮였던 첫 번째 세기였습니다. 또한 전부와 전화기가 통신으로서 세계를 엮어놨던 세기이기도 했죠. 그리고 이것들은 모두 1848년 마르크스에 의해 이미 예측됐던 것이기도 합니다. 악명 높은 팜플렛인 공산당 선언에서 이런 구절을 찾아볼 수 있죠. 생산품의 판로를 끊임없이 확장하려는 욕구가 부르주아지를 전 세계로 내몬다. 그들은 도처에 둥지를 틀어야 하고 도처에 정착해야 하며 도처에 관계를 형성해야 한다. 부르주아지는 세계 시장을 착취함으로써 모든 국가의 생산과 소비를 범세계적으로 조직했다. 그러니까 자본주의는 세계 전체를 경영 가능한 공간으로 바꾸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잘 됐냐? 그럴 리가. 개판으로 돌아갔습니다. 노동 착취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공산주의가 마려워졌죠. 1922년 혁명이 벌어져서 소비에트 공화국이 출범합니다. 또한 식민 통치가 너무 가혹하니까 식민지 곳곳에서 독립운동이 벌어졌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뼈아픈 사건은 1차 세계대전이었습니다. 열강 간의 식민지 쟁탈전이 기어코 전쟁으로 비화된 것인데 이 전쟁은 모든 대륙에서 무려 32개국이 전쟁을 벌였던 최초의 세계대전으로 기록됐죠. 총체적인 파국. 그러니까 세계는 전혀 관리가 되질 않았습니다. 어떤 의미에선 세계가 파악될수록 되레 낯설어지는 역설이 발생한 것입니다. 철도도 깔고 총독부도 설치하고 주민등록도 하고 분명 이것저것 경영 가능한 인프라를 깐 것 같은데 실제로 계획대로 안 돌아가는 거죠. 그런데 그 부작용의 파급력은 세계대전의 경우처럼 통제 범위를 아득히 뛰어넘어 버립니다. 무수한 국제적인 문제들은 분명 세계 전체가 상호작용하며 만들어내는 것 같긴 한데 해결책은 난망합니다. 이제 세계는 분명 발딛고는 있지만 이해가 되진 않는 공간인 거죠. 그리고 이쯤에서 다시 러브크래프트로 돌아오자면 이 사람은 범지구적인 사유가 가능하리라고 믿어지고 또한 권장됐던 시절에 속했던 작가이자 무엇보다 그런 시절의 세계 전체가 지옥불에 불타는 걸 실시간으로 목도했던 작가였습니다. 덕분에 크툴루 신화의 규모는 범지구적이며 그 동기는 불가하게 설정됐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크툴루는 철학적으로 봤을 땐 헤겔식 세계정신의 대립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헤겔은 나폴레옹을 두고 말 위의 세계정신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 전체가 나아가는 큰 방향이 영웅 속에 응축되거나 혹은 적어도 이성의 언어로서 이해 가능해지리라 믿었던 것입니다. 이성을 잘 갈고 닦아서 자유가 보다 더 증진되는 방향으로 세계를 굴려갈 수 있으리라 믿었던 거죠. 그러나 대공황과 세계대전 속에서 사유했던 러브크래프트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통제되지도 않고 이해되지도 않는 불가해한 공간, 그것이 곧 세계였습니다. 그래서 러브크래프트의 주된 테마 중 하나는 이성의 힘을 냉소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이성의 힘은 어떤 식으로 발현되죠? 철학? 철학은 아닙니다. 철학은 그간 지은 죄가 너무 많아서 당분간은 힘듭니다. 근대 이후 이성의 언어는 과학이었습니다. 이공계는 두말할 필요도 없고 인문계에서도 사회과학이란 명패를 달 정도입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과학적 방법을 통해 세계의 미스터리를 규명하고 온갖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으리라 믿죠. 그래서 러브크래프트는 과학을 정조준했습니다. 대표작 중 하나인 광기의 산맥에서 남극에 묻힌 올드원을 발견하고서 미쳐가는 사람들이 누구냐? 지질학자와 생물학자들이 뭉친 대학 교수 집단입니다.
과학의 최전선에 있는 교수들도 크툴루적 공간이 돼버린 세계를 감당할 수 없다는 거죠. 고아서 저민과 그 가족에 대한 사실에선 보다 노골적인 소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삶이란 무시무시한 것이고 우리가 어렴풋이 알고 있는 그 이면의 진실로 인해 1000배는 더 무서워진다. 이미 충격적인 발견들을 감당할 수 없게 된 과학은 어쩌면 인류의 결정적인 파멸을 가져올지도 모르겠다. 왜냐하면 과학은 인간의 두뇌로는 절대로 상상할 수 없는 예측 불허의 공포를 은폐해왔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러브크래프트가 보기엔 과학은 무능합니다. 물론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수학, 물리학, 화학 등 당대 과학의 눈부신 결정체들이 끔찍한 전쟁 병기로 전환되는 걸 본 사람이 과학을 낙관하기는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러브크래프트가 단순히 절망하기만 한 건 아닙니다. 그런 희망을 가졌냐? 당연히 그렇지도 않습니다. 크툴루의 아버지가 그런 어설픈 희망 따위를 가졌겠습니까? 그럼 뭘 했냐? 희망보다 더 흥미로운 걸 했습니다. 러브크래프트는 세계를 욕망했습니다. 세계가 뒤흔들리는 경험을 한 뒤 작가는 크게 세 부류를 나뉩니다. 첫 번째는 세계가 망가지기 이전의 세계를 갈구하는 복고적 주체입니다. 실제로 제1차 세계대전 때 육군 소위로 활동했던 피츠제럴드가 대표적이죠. 그의 대표적인 위대한 개츠비에서의 개츠비는 급진적으로 무너진 세계 속에서 과거의 가치였던 낭만적 사랑을 추구하는 주체입니다. 두 번째는 망가져버린 세계 자체를 응시하는 허무적 주체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파괴된 세계를 다시 재건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그때 느껴지는 무기력, 불안, 도피 충동, 즉 허무가 가득해집니다. 그리고 대표주자는 물론 해밍웨이입니다. 잘 알다시피 우울한 마초맨 해밍웨이는 이른바 잃어버린 세대로서 1920년대의 무기력과 방황을 다뤘던 작가였죠. 참고로 해밍웨이의 전기와 후기는 허무를 수동적으로 보냐 능동적으로 보냐의 차이입니다. 젊은 시절 적은 태양은 다시 떠오른다에선 허무 속으로 내던져진 상태를 묘사했다면 말년의 적은 노인과 바다에선 그 허무를 성숙하게 받아들이는 상태를 묘사했죠. 그렇지만 허무 그 자체는 그대로입니다. 좀 더 정확히는 망가지고 조각난 세계는 그대로죠. 그렇다면 세계 그 자체를 재조립해보려는 시도는 이게 바로 세 번째 유형의 작가굴입니다. 여기 속한 작가들은 일종의 문학적 아틀라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계의 파편들을 다시 이어붙여서 세계를 다시 이해 가능한 공간으로 만들려는 거죠. 즉 세계상을 적어내려는 겁니다. 예컨대 자본주의가 본격 도입되면서 전통사회를 붕괴시켰던 19세기 초중반에 프랑스라는 동일한 시공간을 공유하는 자그마치 2000명의 등장인물들의 이야기를 담아낸 무려 97권 분량의 인간 희극을 적어냈던 오늘의 발자크가 등장했죠. 또한 19세기 중후반엔 두 가문의 계보도를 통해 세계를 그려내려고 했던 20권 분량의 루공 마카르 총수의 기획자인 에밀 졸라가 등장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이제까지 알았던 세상이 파고로 끝나버린 폐허의 한가운데서 중간계로 대표되는 거대한 세계를 창조해냈던 톨킨이 등장했죠. 그러고 보면 마블 유니버스도 미국 경제가 와르르 붕괴됐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후였죠. 좌우간 제 생각엔 러브크래프트는 이 위대한 계보에 속한 작가들 중 가장 흥미로운 인물일 겁니다. 크툴루 신화라는 건 한편으론 고삐 풀린 세계 앞에 내던져진 무능한 인간을 적나라하게 포착한 것이지만 또 한편으론 굉장히 모순적이게도 그런 불가해한 존재들로 이루어진 또 하나의 세계를 새롭게 구축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세계에 대한 완전한 낙담과 세계상의 의지가 공존하는 것입니다. 크툴루는 세계를 해체함과 동시에 재구축하려는 모순 혹은 그러한 모순적 운동에 붙여진 이름인 셈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대목이 오늘날까지도 러브크래프트가 독자들을 사로잡는 이유일 겁니다. 당면한 문제는 복잡하고도 구조적으로 느껴지나 이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 모르겠다는 점에서 절망적이고 다 포기하고만 싶고, 그렇지만 또 한편으론 마냥 손 놓고만 있을 수 없기에 절망적인 용기를 내야만 하는 상태. 진실을 알게 되면 낙담과 허무 속에서 미쳐버릴 것 같지만 그렇다고 하여 자기 기만을 할 수는 없는 상태. 좀 더 정확히는 그런 기만극에서 딱히 위안을 찾지 못하는 쓸데없이 명민한 상태. 이 세계가 불가해한 괴물처럼 보이지만 그 괴물의 모습과 속성과 질서를 탐구하는 걸 포기할 수는 없는 우울하고도 호기심에 전율 어린 상태. 러브크래프트는 바로 그런 상태에 놓인 당신을 건드립니다. 자, 그래서 당신은 러브크래프트에게 어떤 응답을 하시겠습니까? 문득 프랑스 작가 미셸 우엘백이 러브크래프트에 대해 남겼던 평 하나가 생각나는군요. 러브크래프트를 읽어보려는 이들에게 이 말을 상비약으로 처방해드립니다. 러브크래프트의 작품에는 정말이지 문학적이지 않은 무언가가 있다. 이만 마칩니다. 총총.